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5회선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만 미증시는 연말을 앞둔 관망세 속에서도 상승으로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4.3%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도 소비가 높아졌다는 분석 때문에 이러한 전망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 5회선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는 연말을 앞두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뚜렷한 악재가 없는 가운데 연말 특유의 산타랠리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뉴욕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특히 S&P 500은 다시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거래를 마치며 연말 랠리 흐름이 이어진 점이 주목됐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거래량은 다소 줄어든 가운데 투자자들은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는 AI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가 역할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AI 관련 테마주 중심축의 역할을 했고요. 마이크론, AMD 등 반도체 주요 종목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클라우드 AI 인프라 관련주 및 빅테크 대형주들도 대부분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면 필수 소비재나 일부 헬스케어처럼 방어적 성격의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국채 금리는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었고 또 최근 미국 경제 지표의 견조함으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좀 후퇴했지만 단기적인 추가 금리 인상 우려보다는 현 수준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 금리 인하 시점 앞두고 시장과 온도차. 네, 첫 번째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성장률과 고용 소비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준 내부에서는 서둘러 금리를 내릴 필요 없다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 금융시장은 내년 중반 이후에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를 여전히 완전히 접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연준의 공식 메시지와 투자자들의 기대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리 인하 시점보다는 연준이 얼마나 오랫동안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지가 시장에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부진과 내수 소비 회복 지연이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딘 회복 국면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성장률 전망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과거처럼 대규모 자극책보다는 선별적이고 점진적인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회복의 속도와 방향이 내년 글로벌 원자재 수요와 신흥국 시장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 확대보다는 현금 확보와 비용 관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설비 투자보다는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부채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는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중장기적으로는 설비 투자와 고용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리 환경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전환 신호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해선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 같이 짚어봤는데요. 이번 GDP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고용 둔화가 지속되는 환경 안에서도 소비자 지출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약 2달간 발표가 미뤄지기도 했죠. 그래서 셧다운 이전 기간의 경제 상황을 되짚은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요. 주목해볼 만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 이슈 시간입니다.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카카오톡 재편성입니다.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업데이트를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역대 최악의 개편이라는 혹평에 3달 만에 복구하는 것인데요. 지난 9월 카카오톡은 첫 화면에서 친구의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대규모 개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메신저 앱이 소셜미디어 앱처럼 변했다며 별점 1평대의 혹평이 이어졌는데요. 사용자의 불만이 계속됐지만 당사 측은 친구 탭의 원상 복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언급이 논란이 커지자 당사 측은 입장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표현에 대해 앱 전체를 이전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이 어렵다며 4분기 내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번 개편 내용을 보면 기본 화면을 조정했습니다. 다만 PD 형태의 화면도 선택할 수 있도록 뒀습니다. 운영체제에 따라 아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 이슈였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가 모 이슈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개편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개편이 아니라 이런 어떤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개편에 앞서서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편의로 이어질지 앱 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뉴스 브리핑 전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핵심만 짚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해선 아나운서가 먼저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버스노조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 협상에서 사측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며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오늘 지부위원장 회의를 통해 파업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이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겠다는 공동선명을 지키지 않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측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은 법원과 노동부가 인정한 12.85% 인상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노조는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따라 체불임금이 지급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될 경우 2025년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 인상률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매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 매출은 1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는데요. 이는 2020년 매출 감소 이후 최저 증가율입니다. 경기 회복 지연과 자영업 환경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요. 업종별 매출 비중은 편의점이 24.2%로 가장 컸고 한식 16.5%, 치킨 7.5% 순이었습니다. 네, 증가율은 커피, 비알코올 음료, 여가, 학습공간, 한식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가맹점 수는 31만 4천 개로 4.0% 증가에 그쳤고 종사자 수 역시 103만 8천 명으로 2.2% 증가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무인 매장 확대와 키오스크 도입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줄어든 반면 가맹점당 매출은 소폭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의
가맹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지난해 프랜차이즈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회식이나 송년회 등으로 연말 특수를 노리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기도 하고 자영업자들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잘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김정은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뉴스 브리프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경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서울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간 것인데요. 5일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진행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592건이었습니다. 10월 284건에서 한 달 만에 300건 넘게 증가한 것인데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채무자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못 갚으면 경매로 넘겨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개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매율 증가를 두고 영끌족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영끌은 무리하게 대출을 감행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게다가 15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 주택 매각도 어려운 상황이라 상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엔 연 2%대 고정금리였던 주담대가 현재는 최대 6%대까지 바뀌면서 상환액이 더욱더 늘었다는 부담입니다. 여기에 가상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실제 대출 상환액은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경매 시장이 포화돼 부동산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 열풍 속에 증권사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높은 환율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칼날은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영업으로 향했는데요. 서학개미들에게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를 묻자 가장 많이 꼽힌 답은 안정성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투자 성적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절반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지난해는 1인당 50만 원의 수익이 났지만 지난해보다 370만 원이 감소한 것인데요. 반면 증권사들은 올해 11월까지 해외 주식 수수료로 약 2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보다 7천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환전 수수료만 4,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장 광고나 부적절한 투자 견유가 적발될 경우 영업 제지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국은 고환율 대응책으로 두 가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할 때 내는 부담금을 낮춰주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외화 지급 준비금 이자 지급 제도입니다. 기관이 한국은행에 외화를 맡길 경우 미국 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조치 모두 외화를 국내에 머물게 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책들이 실제 환율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예정입니다. 뉴스였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가 마지막 뉴스 전해주셨던 것처럼 환율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 대한 노력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 고강도 구두 개입도 들어가고 있고요. 이른바 서학개미들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획득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을 장기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들은 국회에서 더욱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쿄 신주쿠 게이오 백화점에서 한국의 뷰티, 푸드 브랜드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K-라이프 스타일 팝업 스토어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열렸습니다.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K-뷰티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한국 중소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과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노아가 주관해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를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는 계곡가든의 간장게장, 슈퍼너츠의 100% 땅콩버터, CNS의 엘라 EVC 솔루션 샴푸, 더MI 컴퍼니의 메이레브 헤어케어 프로그램, 모잉 컴퍼니의 오아 마스크팩, 루나버니 3C랩의 스파 패치, 홀 컴퍼니의 이븐라이프 휴대용 스팀 다리미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엘라 EVC 솔루션과 오아 마스크팩 등은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K-뷰티 브랜드로 팝업스토어에서 선보인 색조 스킨케어 제품들이 일본 MZ세대뿐만 아니라 5, 60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한국의 뷰티 전문가들이 참여해 포인트 메이크업 시연, 피부 타입별 제품 추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주사위 던지기 이벤트, 랜덤 기프트 패키지 증정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신주쿠 게이오 백화점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 특성상 한국 라이프스타일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향후 백화점 내에 정식 한국관을 구성하는 방안을 일본 노아의 공병준 대표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팝업 스토어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유통 기회를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참여 브랜드를 더욱더 확장해 K-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쿄 신주쿠 게이오 백화점 K-라이프 파워스토어에서 편지의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엘라의 조영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시 대표적인 탈모 관련 샴푸 헤어 브랜드인데요. 한번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엘라 대표 조영민입니다. 엘라의 로고를 보다가 인상 깊었던 점이 엘라에 있는 동그란 로고 바로 밑에 EVC라는 성분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어떤 성분일까요? EVC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화장품들이 피부에 흡수되느냐? 어떤 화장품도 피부에 흡수되는 화장품은 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EVC는 일반 비타민C하고 다르게 물과 기름에 다 녹습니다. 그 얘기는 피부에, 두피에 발랐을 때에 피부 안으로 침투를 해서 비타민C가 갖고 있는 그 역할들이 있죠. 비타민C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항균, 항산화, 그리고 혈관 옆에서 콜라겐을 형성하는 촉매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럼 EVC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피부나 두피에 각질이나 비듬이나 아니면 버짐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이걸 꾸준히 사용하시게 되면 그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항산화 역할이라는 건 당연히 노화되는 걸 막아주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단순히 노화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콜라겐을 형성하는 촉매 역할을 하다 보니 피부의 탄력을, 두피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그런 좋은 원료입니다. 또 그만큼 많이 비싼 원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세이도가 정말 소량을 넣고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굉장히 사업을 잘 영위해왔죠. 그런데 저희는 그거보다 최소한 10배 더 많은 함량을 통해서 피부에만, 우리 얼굴에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만 하는 게 아니라 두피에도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 엘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EVC는 항산 그리고 항균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 자체가 많지 않은데 이 비타민C를 기반으로 한 EVC 성분만이 피부에 직접 오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브랜드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은 함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품질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엘라의 자세한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뭐든지 피부, 얼굴 쪽에만 신경을 쓰는데 머리도, 두피도 분명히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피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고급 원료를 머리에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를 감습니다. 우리가 탈모라고 얘기하는데 탈모 샴푸의 특징은 굉장히 뻣뻣해요. 그러다 보니까 탈모 샴푸하면 탈모만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 왜 탈모 샴푸가 탈모만 생각합니까? 탈모는 기본이고 거기에 저희 두피까지 관리를 해줘서 각질이나 비듬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염색도 하게 되고 또 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펌이나 염색 약들이 다 염기성 약이다 보니 모발에 심한 손상을 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모발도 자기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브씨를 통해서 약 산성으로 해서 이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게 되면 당연히 모발도 중성화돼서 자기 본연의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두피도 피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VC를 기반으로 한 엘라의 샴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엘라의 샴푸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탈모를 걱정할 나이는 아니다 보니까 탈모는 얘기를 비켜두더라도 근데 냄새랑 그 촉감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는 한 10번의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한 건당 예를 들어서 향 때문에 한 10번의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품,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하나 요소 때문에 최소한 10번의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100번쯤 하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가장 고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향이 어떤 건가를 찾아내게 되고 고객들이 이거를 감았을 때 어떤 면을 중시하게 되는가를 또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엘라 EVC 샴푸 트리트먼트 미스트입니다. 네, 보통 탈모 같은 기능성 샴푸라고 하면 기능은 좋을지라도 냄새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제형이 지나치게 뻑뻑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엘라의 샴푸는 저도 써봤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엘라에서 미스트도 출시를 했다고 했는데 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미스트 같은 경우는 얼굴에 보통 하죠. 근데 목주름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의 탄력과 목주름의 그 생성되는 걸 좀 많이 막아주죠. 그래서 하게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샴푸 트리트먼트는 감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손님들 오셨을 때 여기 뭘 놓고서 감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 이 느낌이 어떤 건가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해서 헤어 제품 외에 미스트를 먼저 시작하게 된 겁니다. 미스트를 사용해보셨다고 했으니까 뿌려보셨을 때 일반 미스트들은 시간이 지나면 증발이 되면서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근데 저희 미스트는 사용해보셨던 것처럼 뿌렸을 때 흡수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흡수되는 그 느낌을 샴푸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감았을 때 똑같이 느끼게 해드리자는 생각에서 미스트를 같이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탈모 관련해서 그리고 피부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엘라의 조영민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EVC라는 핵심 성분을 필두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항산 그리고 항균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사실 아까 사담을 나누다가 나이를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괜히 조영민, 그 영하다의 느낌이 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젊음의 비결에 이 엘라의 제품이 있다 이런 뻔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 저희 집안 자체가 동안인 게 있어요. 근데 동안이라고 해서 다 피부가 탄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그 미스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제가 사업가이기도 하고 저희 제품 홍보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말씀드리면 동안 플러스 이 콜라겐 형성을 통해서 피부에 탄력을 갖다 보니까 제 얼굴에 주름이 없잖아요. 그거는 순수하게 저 EVC 덕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가 주름 없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엘라의 이야기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본의 뷰티 시장을 선도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마감 상황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108.6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전거래일 대비 0.21% 내린 수준인데요. 구체적인 흐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결국은 0.21%에 마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5,201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1,98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7,170억 원을 순매도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환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이 다시금 낮아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지수는 915.20에 마감을 했습니다. 0.47% 빠진 모습이고요. 수급도 살펴보시면 개인이 301억 원 순매수, 기관은 668억 원 순매수 반면에 외국인이 536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업종 중에서 제약이 1% 넘게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에는 대부분 바이오 업종들이 분포가 많이 돼 있다 보니 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코스피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종목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죠. 삼성전자는 0.36% 내렸고요. SK하이닉스는 0.68% 오르면서 58만 8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올랐던 종목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0.64% 오르면서 39만 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여기서는 현대차와 기아, 완선차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보이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각각 0.7%, 0.6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HD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는 2%가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먼저 유일하게 상승했던 종목 보시면은 ABL바이오 0.2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이 오늘 2% 넘게 빠졌고요. 에코프로비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0%에서 3%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보시면 여기서도 역시나 리가킨바이오만이 1%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HLB, 코오릉 티슈진, 삼천당제약 같은 바이오 종목들은 2%가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오늘 우리 증시는 약간은 관망세 그리고 약간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연휴를 지내고 와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다시 한번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을 잘 짚어봤으니 각자 어떤 종목들이 또 특징을 보였는지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오해선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세아베스틸 지주인데요. 세아베스틸 지주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수혜가 기대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4일 기준 세아베스틸 지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62% 상승한 47,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재광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SST 완공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고객으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 상장 기대로 SST의 가치가 부각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44,000원에서 57,000원으로 29.5% 상향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스페이스X 상장 시 약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이 예상되는데 상당 부분이 스타쉽 생산 확대에 쓰일 가능성이 높고 SST에서 생산될 특수학금은 스타쉽의 주요 소재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연구원은 최근 2주간 주가가 60% 급등한 점이 부담 요인이라면서도 현재 주가는 주가 순자산 비율 0.8배 수준으로 고평가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46,100원으로 시작해 5.62% 오른 종가 47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해선 아나운서와 함께 세아베스틸 지주 첫 번째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는 저와 함께 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두산이 SK 실트론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약간의 해결책이 보이는 듯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두산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시면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SK 실트론 인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두산은 전날 두산 로보틱스 지분 1,170만 주, 지분율 18.05%를 담보로 주가수익 수입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9,477억 원의 자본을 확보했고요. SK 실트론 인수 재원을 마련한 겁니다. 증권가는 SK 실트론의 기업 가치를 4조 원에서 약 5조 원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여기에서 100%가 아닌 70.6% 지분만 인수하는 구조인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확보한 현금만으로도 인수 추진이 가능한 구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K 실트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단기 업황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기했던 유상증자나 교환사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점이 투심을 개선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에 두산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3.97% 오르면서 시가 84만 1,000원, 종가 81만 1,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특징주는 김정은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특징주는 엔캠입니다. 전일 엔캠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장중 18% 넘게 치솟으면서 74,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배 이상으로 수급이 굉장히 몰렸던 하루입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중국 KATL과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엔캠은 23일 공시를 통해 KATL과 5년간 총 35만 톤의 규모의 전해액을 공급하겠다라며 밝혔습니다. 공급 기간은 2026년부터 30년까지로 연평균 7만 톤을 공급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5천억 원으로 엔캠의 지난해 매출 대비 4배입니다. 기업 역사상 단일 고객 기준 최대 규모 계약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8%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기업인 만큼 한국 기업이 이만큼 큰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매출은 내년 2분기 이후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네, 오늘 엔캠 차트 살펴보면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전일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급증했는데요. 시초가 74,200원에서 장중 고점 6%까지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8,000원 선 터치하고 오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 71,000원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 엔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엔캠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계속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배터리 제조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16% 급등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특징주로까지 짚어보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리튬 관련주들도 함께 올랐던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오해선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다음 특징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셀루메드인데요. 셀루메드가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장 시작부터 상한가로 직행한 셀루메드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셀루메드는 이날 약 17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 37억 원, 채무 상환자금 133억 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발행 신주는 보통주 2,819만 2,370주며 발행가액은 주당 603억 원입니다. 납입일은 오는 30일입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LNCES, 나우아이비 캐피탈, 글로벌 의학연구센터 등 3곳이고요. 배정 주식은 1년간 보호 예수됩니다.
LNCES는 LNC바이오의 자회사로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해 셀루메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입니다. 유상증자 완료 시 최대 주주는 기존 인스코비 외 5인 15.6%에서 LNCES 외 2인 33.9%로 변경됩니다. 셀루메드는 1997년 설립된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고요. 인체 유래 생체 재료 기반의 골 이식제를 비롯해 탈회골, 무릎 연골, 동종 이식제, 인공 무릎 관절 등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셀루메드는 오늘 시작부터 상한가로 시작해 1,459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셀루메드도 코스닥 상장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들어서 코스닥 신규 상장과 유상증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일반 회사채 발행은 약간 감소하는 데인데요. 유상증자가 2건에서 7건으로 늘었고요. 조달 금액은 전월 대비 889.4% 증가한 853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한라캐스트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강세에 대한 이유로는 증권가에서 전장 부품을 넘어서 로봇 영역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한라캐스트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디어 캐스팅 기반의 경량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센서 하우징과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프레임, 전장 시스템 케이스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후 국내와 그리고 베트남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양산 체계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증권가는 2025년까지는 성장 속도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나 고부가 가치 전장 부품과 로봇 관련 신규 프로젝트 확대, 그리고 누적 수주 잔고가 1조 원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2026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매출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장과 미래 모빌리티 부문을 중심으로 중기 실적 가시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요즘 들어서 로봇 관련한 기업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와 관련한 섹터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과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업사전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 로그는 특징주에 올라온 엔캠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전해액은 리튬이온에 이동하는 데 있어 통로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데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엔캠은 2012년 설립 이후 중국과 미국 등 동남아에서 세계적으로 생산 기지를 구축하며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엔캠의 경쟁력은 순도 높은 전해액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저온에 특화된 전해액부터 LFP용 전해액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는데요. 전해액이 수직 계열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원가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엔캠은 현지에 밀착된 공급 체계로 유명합니다. 배터리 업체 바로 옆에서 공급하는 구조라 물류 비용을 낮추고 생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도 세계 탑티어 배터리 기업입니다. 네, 주요 고객사들도 세계 탑티어 배터리 기업입니다. 특히 글로벌 빅3 배터리 기업 대부분과 협업 관계를 구축해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 또한 대규모 공급 파이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과 총 35만 톤의 전해액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만 톤 규모이며 계약 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이는 엔캠의 지난해 매출액 4배 규모로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평가받습니다. 전해액 시장은 전기차 생산 확대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할 예정입니다. 엔캠은 이번 계약 이후 2020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신규 고객 확보와 차세대 제품 개발까지 병행하면서 글로벌 전해액 1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로그 엔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가 오늘 특징주로도 짚어봤던 엔캠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엔캠이 전해질 기업 중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도약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잘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같이 보실 내용은 어려운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리포트는 오해선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투자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만 소외받을 이유는 없다. 반도체 소부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계속 외면받을 이유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계속 외면받을 이유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환경을 보면 미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는 이미 장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AI 서버, 고성능 메모리, 첨단 공정 확대는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이어질 구조적인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단순히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공정 난이도와 안전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검증된 소부장 업체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망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은 대체가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환율, 수급, 지수, 그리고 그런 부진 영향으로 소부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흐름과 비교하면 괴리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시장에서는 앞으로 AI와 반도체 투자 확대가 실제 설비 투자와 증설로 이어질수록 그 수혜는 자연스럽게 소부장 기업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완성품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쌓는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정리하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은 글로벌 흐름에서 소외될 이유가 크지 않고 오히려 업황 회복이 가시화될수록 재평가 가능성이 열려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얼마나 빠르게 오르냐보다 누가 구조적으로 남냐를 보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소부장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섹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해선 아나운서가 투자 리포트 국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부분 잘 전해주셨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를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대장 기업들뿐만 아니라 알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산화 정책과 더불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영향인데요. 현재는 단순 국산화를 넘어서 글로벌 독점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HBM 장비 대장주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겠고요. 또한 HPSP, 세계 최초로 고압수소 어닐링 기술을 독점한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벌써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장과 미증시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 장을 어떻게 봤는지 아나운서들과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해선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 이제 미국 엔비디아도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고 이 산타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줄 평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소부장 종목들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큰 대형주들이 아닌 소형주에게도 봄날은 온다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봄달은 온다라는 말씀으로 한 줄 평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했던 반면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간 쉬어가는 숨고르기 장세였는데요. 연휴를 준비하는 만큼 우리 오늘 장이 약간 숨고르기를 했던 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타를 기다리는 만큼 울면 안 돼라는 말로 한번 한 줄 평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